안녕하세요. 여수문수센터 중학교 2학년 정혜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 2학년의 2학기이고요.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건 문학 작품의 재구성에 관련된 건데요. 먼저 흥부전이랑 놀부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흥부전이죠. 흥부랑 놀부 이렇게 두 형제가 있었는데 놀부가 욕심을 부려서 흥부를 쫓아내고 그러다가 이제 까치 맞나? 까치 새 발견해서 그 새 다리 부러진 걸 고쳐줘가지고 박씨를 물어오고 그 박씨를 심었더니 금은보화가 나오고 그래서 그 놀부가 그것을 보고 이제 자기도 금은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박씨에서 막 도깨비들이 나와가지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흥부전의 얘기였죠. 근데 이 작품이 이제 재구성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놀부전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 놀부전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어 배우면서 그 국어 시간 교과서에서 보았기 때문에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놀부랑 이제 흥부가 있는데 흥부는 팽지팽지 놀다가 부모님께서 주신 유산을 다 놀면서 까먹고 그래서 자꾸 놀부한테 도움을 청하러 오니까 놀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내한테도 더 계속 오면은 더 이상 도와주지 말라고 나한테 다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놀부가 흥부가 또 한 번 찾아왔을 때 완곡하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서 궁리를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는데 그 박이 달려있어요. 흥분의 지붕에. 그 지붕에 달려있는 박을 어떤 바가지 장수가 팔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막 박을 심고 팔면서 바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잘 팔려가지고 흥부가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놀부네 집으로 몰래 가가지고 형님 재산이랑 얼마나 있나 비교해보겠다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그 이제 곳간 이런 창고 같은 곳에 문을 열어보니까 그 많던 금은보화는 온데간데 없고 바가지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때서야 흥부는 놀부가 이제 자신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둘은 더 우애가 좋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놀부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놀부전이 이제 재구성된 거죠. 재구성은 뭐 맥락, 뭐 표현 이런 스토리 이런 것 등을 다시 이제 써낸 게 재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작품의 재구성. 이런 식으로 저희가 봤듯이 흥부전이랑 놀부전을 비교해보면 원래는 흥부전이 이건 이제 또 작가가 미상이에요. 조선시대 후기 때 쓰여진 건데요. 막 이제 이 흥부전 놀부전을 두고 왜 작가는 이렇게 바꿨을까? 이런 것도 저희가 알아보게 되고 그 시대 문학은 시대를 타고 가니까요. 그런 시대적 배경들도 저희가 그러니까 보게 되고 이 두 개 뒤에 소나기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황순환 작가님께서 쓴 소나기. 저는 이거를 이제 초등학생 때 한번 봤었어요. 저가 이제 또 공부를 하면서 초등학생 때 그걸 봤었는데 처음에 초등학생 때 제가 소나기 그 책을 읽었을 때는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모로. 갑자기 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애가 죽어버리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기억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학교에서 소나기 부분은 저희가 진도를 나갔거든요. 이제 친구들이랑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봤어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시간이니까 한 반 시간을 잡고 그랬더니 더 내용이 기억이 남고 그게 이제 영상이 있거든요. 소나기가 노래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이것도 제 구성의 축의 하나에 속하는데 그건 이제 뭐 영화나 뭐 다른 소설시 이런 걸로 재구성을 했다고 해서 또 다른 재구성이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소나기의 내용을 이제 비교해서 봤어요. 영상이랑 뭐 노래랑 그 다음에 글이랑. 근데 그렇게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스토리 자체가 뚜렷하게 눈에 띄고 그리고 계속 읽다 보니까 그 안에 숨겨진 그런 의미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보랏빛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보면은 뭐 하늘이 보랏빛이 되었다. 보랏빛 꽃 나는 보라색을 좋아해라고 그 수녀가 말하는데
보랏빛이, 그러니까 보라의 그 의미 중에 죽음이 있대요. 결국 소녀는 소나기를 맞고 앓다가 약도 못 써보고 죽게 되죠. 저는 이제 초등학생 때 읽었을 때는 왜 소녀가 굳이 죽어야 했을까? 죽지 않고도 더 좋은 결말을 맞을 순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저는 지금 보니까 물론 슬프고 안타깝긴 하지만 소녀의 죽음이 더 소나기 그 책에 더 인상 깊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모두 다 이 책이랑 이런 것들을 두고 더 자기 자신이 또 재구성을 해볼 수 있어서 이런 단원을 배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개를 훔치는 방법이라는 소설이 또 있어요. 그 소설이랑 영화로 나온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영화는 끝까지 다 못 보긴 했는데 소설이랑 영화 두 개 다 봤었어요, 작년에. 근데 소설에서는 배경이 미국이고 저희 영화에서는 배경이 한국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두 작품을 보면은 어떤 스토리가 어떻게 재구성됐는지 볼 수 있고, 재구성 작품,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창의력도 기를 수 있고 비판적인 사고도 기를 수 있죠. 왜냐면 일단 저희가 재구성을 하려다가 보니까 계속 상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창의력이 길러지게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건 또 재밌는 부분이 있고, 이건 좀 계산을 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가 또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구성을 해야 한 배우는 이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단원에선 담화를 배웁니다. 담화가 뭐냐면 이제 안녕? 뭐 밥 먹었니? 이런 거를 발화라고 해요. 이 발화들이 모여서 담화가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담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를 나누는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서로 막 이제 이야기를 다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그러니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상대방이랑 의사소통을 해야 될지, 막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랑 이 옆에 사람이 있다고 치고 이 사람을 B라고 하면은 저랑 B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B는 핸드폰을 본다거나 뭐 다른 전화를 한다거나 다른 책을 보고 있다거나 제 말에 집중을 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일단 사람된 예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담화 부분을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담화 부분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그게 두 가지 있고요. 또 맥락이 있어요. 말을 하면서 맥락. 뭐 갑자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 국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이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소나기. 그 소나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비가 갑자기 나는 마당을 나온 암탉 그게 너무 재밌더라, 이렇게 하면은 의사소통이 갑자기,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겠죠. 이 사람은 소나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갑자기 마당 나온 암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좀 당황스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설명하는 글을 쓰는 게 되게 어렵죠.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알기 쉽게 써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상대방이 알기 쉽게,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딱 나눠서 보기 편하게 그런 식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9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지만 그거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그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저희가 이제 맥락도 중요하겠죠. 갑자기 설명하는 글에서 이 국어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어책은 뭐 담화 부분이 있고 뭐 홍보전과 놀부전에 대해서 담겨 있다. 그런데 갑자기 하지만 이 부분은 수학이 없는 것 같다. 수학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러면 너무 생뚱맞고 엉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락도 중요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읽는 상대를 고려해서 설명하는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바른 국어 생활을 배울 건데요. 올바른 발음과 표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맞춤법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그거 맞나? 예를 들어 이제 안이랑 안, 되랑 돼. 이것들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올바른 맞춤법을 우리 모두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세종대왕님께서 얼마나 원통하시고 애통하시겠어요. 저희를 위해서 실용적 애민 사상이 담겨있는 그런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해 주셨는데 저희가 맞춤법을 막 표기하고 비속어를 막 쓰고 막 이렇게 말 줄여서 쓰고 하시면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른 맞춤법을 지켜서 올바르게 표기를 하고 올바르게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헷갈리시죠? 근데 뭐 물어볼 때 그리고 안 돼 할 때는 도의 아이입니다. 이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되게 헷갈려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배워놓으면 일단 좋겠죠. 저희가 만약에 올바른 표기법을 쓰지 않는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자 A랑 남자 B가 이렇게 소개팅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 A가 갑자기 막 맞춤법을 막 파괴시켜서 막 쓰면은 이 남자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매우 불편하다고들 하죠. 불편해 이러면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유머를 소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더 맞춤법이 중요해져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올바른 표기법을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체를 바르게 읽기입니다. 매체 신문, 기사, 그다음에 뉴스 이런 것들, 이런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저희가 이번 국어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배워보려고 해요. 그만큼 재밌는 활동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업 들으면 똑바로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개념 딱 집어서 읽어야 되고, 국어에선 설명하는 글쓰기 그 방법 알려준 것처럼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잘 이렇게 보고 수업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이상입니다.